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천호동에 있는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천호 구사거리에서 성심병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불교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다. 소방서 앞쪽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간판만 남아있지만 이곳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데도 몇 년째 다른 가게가 들어서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곳에서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옆에 가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귀신 소동 같은 일은 없었다. 다만 재수가 없는 집이라 하여 입주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써 4년째 그 집을 보고 있다. 별다른 느낌은 없지만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과거 때문에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듯하다. 같은 방향으로 소방서 뒤쪽으로 가면 삼광교회가 있다. 그 교회 뒤쪽으로 주택이 즐비한 골목들이 있는데 이 골목 라인에는 10년 이상 된 빈집이 하나 있다. 원래는 방치된 폐가였지만 2, 3년 전에 리모델링이 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고 어쩌다 몇 번 지나가는 길이다. 골목길이 미로처럼 복잡하다. 나는 이 집의 존재를 알게 된 지 8년쯤 되었다. 그때는 천호동 길도 잘 몰랐고 지나가다가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끼는 집이 있어 그냥 지나친 것이 발단이었다. 골목의 분위기도 묘했지만 그 집은 더 인상적이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문 앞을 지나치면 금세 사라지는 이질적인 분위기랄까? 몇 년 뒤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게 되었다. 자주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다가 문득 그 집이 생각나서 다시 그 근처를 지나가 보았다. 여자친구도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빨리 벗어나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쁜 이야기를 들려줄 이유도 없고 사실을 알면 괜히 싸움만 나게 될 테니 말이다. 가끔 그 길을 지나갈 때면 집 내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 걷던 여자친구도 혹시 귀신 소동이라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호기심에 따라왔던 지인들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딱 봐도 그 집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그 집은 단층 주택인데 대문은 잠겨 있다. 귀신이 있으면 때려잡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조차 그 집의 분위기에 눌려 담을 넘지 못했다. 나는 이미 그 압박감을 알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문 근처조차 가지 않게 되었다. 부동산에 그 집 이야기를 하니 바로 알더라. 알려진 건 없지만 소문은 나지 않은 나쁜 집터라고 했다. 동네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봐 쉬쉬하지만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후에도 싼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 들어갔다가 원인 모를 압박감에 눌려 전부 바로 나왔다고 했다.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다. 싼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도 소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꼭 흉가는 아닌 것 같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자체가 흉가인 것 같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쉬쉬대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꽤 많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커다란 가방. 미나코는 그 기묘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고등학교 소프트볼부의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미 도시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아스팔트를 적셔 포장된 도로가 가로등 빛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가로등 아래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 보였다. 할머니는 그 가방을 필사적으로 난간 위로 올리려 하고 있었다. 그 부근은 용수로가 지나가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그 가방을 용수로에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 가방의 크기였다. 할머니가 들기엔 너무 컸다. 무릎을 구부리면 그 할머니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컸다. 그리고 매우 무거워 보였다. 마치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있을 듯한 느낌이었다. 오한과 같은 예감이 든 미나코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할머니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미나코 쪽으로 몸을 돌려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미나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미나코에게 부탁한다. 이 가방을 강에 버려달라고. 할머니의 말은 평범한 듯했지만 묘하게 찝찝함이 남았다. 미나코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예상대로 무거웠고 묘하게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불길함이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미나코는 가방을 난간 위까지 올렸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었다. 미나코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모포가 있었다. 무엇인가를 모포로 덮어두고 있었다. 미나코는 모포 아래로 손을 넣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몸을 단련하는 도구라고 했다. 미나코는 다시 모포를 덮고 가방을 난간에서 밀어냈다. 할머니는 미나코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가방이 용수로에 떨어지며 큰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러나 돌아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미나코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폐가 경험담.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갔다. 밤이 되어 민박집에 들어와 술판을 벌였다.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며 놀자고 했다. 처음 이야기한 친구는 고등학생 때 밴드부 활동을 하던 친구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고등학생 때 밴드부 MT를 갔을 때의 이야기다. 새학기, 밴드부에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할머니 댁으로 놀러갔다. 할머니는 밴드부 학생들이 편히 자라고 하시고 노인정에서 주무셨다. 학생들은 할머니네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한창 놀고 있었다. 리더 선배가 폐가가 있다며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술에 취한 친구들은 폐가에 가는 것을 껌내했지만 좋아하는 선배와 한조가 된 친구는 자신 있게 폐가로 갔다. 선배 누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으스스했다. 폐가 안은 거미줄과 벌레들로 가득했다. 친구는 겁을 내며 선배에게 돌아가자고 했지만 선배는 조금 더 있다 가자고 했다. 그렇게 10분 정도 더 있었을까. 갑자기 손전등이 펑 하고 깨져버렸다. 친구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폐가를 뛰쳐나왔다. 선배는 남겨둔 채였다.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리더 선배는 어디 갔다 왔냐며 화를 냈다. 친구는 당황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선배는 선배 누나가 친구를 따라갔다고 했다. 친구는 그제야 소름이 끼쳤다. 네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때 가봤던 폐가의 기억. 초등학교 때 체육시간, 줄넘기를 연습하라고 했다. 줄넘기를 사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폐가처럼 되어버린 문방구에 갔다. 주인 없는 문방구는 온갖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친구들은 줄넘기를 찾아다녔고 나는 이것저것 주웠다. 줄넘기를 찾다가 벽 한 구석에서 줄넘기를 발견했다. 주우러 가던 중 옆 방에 놓인 사진을 보았다. 할머니 사진이었다. 영정사진처럼 보였다. 사진과 눈이 마주치자 나는 무서워서 줄넘기만 주워 미친 듯이 뛰쳐나왔다. 학교에 돌아와 체육 수업이 끝났지만 영찝찝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야광 지우개를 가지고 잠들었다. 그리고 그 후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이사하면서 지우개를 버렸지만 왜 지우개가 머리맡에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GP 괴담. 2006년 4월, 자대 배치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중대는 2개의 GP를 맡고 있었다. GP 교체가 결정되었고 나는 여러 차례 GP를 왕복하게 되었다. 교체할 GP에서 이상한 서류가 발견되었다. 병사들이 특정 침상에서 자주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타 연대를 비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GP를 견학하고 돌아온 간부들은 전원이 똑같은 남자를 보았다고 했다. 이후로 GP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GP에서 일어난 일들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타 연대 병사들은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과거 여자친구의 이별 통지서를 받은 병사가 수류탄으로 자살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GP에서는 귀신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GP의 초소와 벙커에서 발생한 기이한 일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 괴담은 부대 위상을 고려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GP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곳은 전쟁의 마지막 접전이 벌어진 땅이었다. 많은 유령들이 묻혀있는 고지 위에 세워진 GP였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사라진 공터의 비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공터가 하나 있었다. 공터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철문이 녹슬어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그곳에서 자주 놀았다. 아무도 그 공터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동네 아이들이 비밀 놀이터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공터에 갔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깐 들른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터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 평소에는 그저 낡고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나무들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공터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철문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철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철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너머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 발을 들이려다 멈췄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철문이 쾅하고 다시 닫혔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주변의 공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 공터에 있을 수 없었다. 급히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공터를 다시는 찾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공터의 기억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이상한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공터 너머에 있었던 그곳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7번째 이야기, 어느 날의 버스 정류장. 대학생 때 나는 자주 학교 근처의 작은 버스 정류장을 이용했다. 정류장은 오래된 동네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외딴 곳에 있었다. 밤이 되면 더욱 쓸쓸해 보이는 곳이었다. 어느 날 늦은 수업을 마치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버스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주변은 조용했고 나는 혼자였다.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지친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 것만 같은 분위기였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버스가 오지 않는 시간이 계속 길어졌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남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불편해서 나는 자꾸만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마침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창문을 통해 남자를 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내 머릿속에 남았다. 다음 날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안심했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그 정류장을 이용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가 왜 그날 그곳에 있었는지, 왜 나를 그렇게 오래 바라봤는지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8번째 이야기, 새벽의 전화. 새벽 2시였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전화가 울리는 시간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몇 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찬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창문이 열려있나 싶어 확인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묘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전화벨 소리가 점점 길게 울렸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멈췄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울렸지만
나는 결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전화가 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9번째 이야기, 지하 주차장의 그림자.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늘 어두웠고 늦은 시간이어서 사람도 거의 없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 주차장 한편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아무도 없을 텐데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흐릿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얼른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뒤에서 무언가가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으로 주차장에 있는 그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나 몸의 세부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냥 검은 형체였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에 도착해도 그 형체의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지하 주차장은 나에게 항상 불안한 장소로 남아있다. 다시는 그곳에서 느린 걸음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10번째 이야기, 고장난 시계. 우리 집 거실에는 오래된 벽시계가 하나 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시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시계가 고장 나기 시작했다. 시계는 제대로 시간이 맞지 않았고 시침과 분침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시계를 고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항상 원래대로 돌아왔다. 결국 시계를 고치기 포기하고 그냥 두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시계를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장 난 줄로만 알았던 시계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상함을 느끼며 시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시계의 초침이 갑자기 멈추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반대로 돌아갔고 그 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다.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시계를 만지려 했지만 손이 닿기 직전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시침, 분침, 초침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고 시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후로도 그 시계는 때때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시계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을 거슬러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그 시계는 여전히 거실 벽에 걸려 있다. 11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낯선 얼굴. 어느 날 나는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집은 아늑했고 모든 것이 새로워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욕실에 있는 큰 거울이었다.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거울 속의 얼굴이 미세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내 얼굴은 그대로였다. 착각이었나? 하고 생각하며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칠 때 거울 속의 얼굴이 미묘하게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피곤하거나 잠이 덜 깬 상태일 때 더 심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얼굴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서둘러 거울에서 눈을 돌리고 욕실을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거울을 다시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거울 속에 내가 나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거울은 아직도 욕실에 걸려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혹시라도 다시 그 낯선 미소를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이다. 12번째 이야기, 외딴 집의 빛.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캠핑을 갔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산 속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숲속은 어둡고 적막해졌다.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저 멀리서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모두 그 빛을 바라보았고 숲속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반딧불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더 커졌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숲속을 지나며 불빛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외딴 집이 나타났다. 집 안에서는 누군가가 불을 켜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에 이끌려 집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니 창문으로 안쪽이 보였다. 그런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집 안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문이 스르르 열렸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곳에는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황당한 마음에 직접 다시 확인해 보러 갔지만 전날 밤 보았던 그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숲속에는 집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가 본 그 불빛과 외딴 집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3번째 이야기, 밤길을 걷던 남자. 대학 시절 나는 종종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걷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무 표정 없이 나를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남자의 발걸음 소리도 점점 빨라졌다. 나는 점점 불안해져서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걸음도 나와 같은 속도로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결국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남자도 뒤에서 빠르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나는 있는 힘껏 달렸다. 골목을 돌아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며 그 남자를 따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남자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뒤따라왔다. 한참을 달리다가 겨우 큰 도로에 다다랐다. 다행히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고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늦은 밤에 혼자 걷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나를 쫓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14번째 이야기, 묵직한 문 두드림.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오래된 시골집이었다. 집은 크고 낡았으며 한적한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밤이 되면 주변이 고요해지고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묵직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부모님 방으로 갔다. 부모님께서는 잠들어 계셨고 나는 그들을 깨우기가 망설여졌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밤하늘과 적막한 마당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안심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묘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문 두드림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그저 그날 밤의 묵직한 두드림 소리는 내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다.